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미국 채권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준이 통화 스왑 관련된 보도 자료도 내고 뭐 기타 이제 은행 파산 관련된 유동성의 위기에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합해서 어, 중기적으로 어떻게 국채 금리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뭐 일단은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연준의 자산 증가, 3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증가. 제가 뭐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연준이 이렇게 자산이 증가를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론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재할인 창구라든지 BTFP라든지 FDIC에 제공된 자금이다. 근데 사실 이게 늘어난 자금 자체가 궁극적으로 대출이냐, 뭐 직접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거냐, 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양적 완화냐, 뭐 양적 완화가 아니냐, 이거 논란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사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할 건데, 궁극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채권을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의 이 자산, 여기가 이제 자산 항목이잖아요. 이 자산은 대부분이 채권과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대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대출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은행에 돈이 갔냐 안 갔냐의 문제죠. 단 이게 이제 대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3천억 달러가 늘었긴 했지만 이게 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동일한 비율로 계속 늘지, 뭐 그게 좀 다른 이슈라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질지, 이게 이제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자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양적 완화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산이 늘었다. 이 얘기는 3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자금이 은행들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뭐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에게 자금이 유동성이 긴급 투여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양적 긴축, 이 채권을 줄이고 있는 이 양적 긴축과 유동성 공급이 상반되는 정책이죠. 이게 동일하게 지금 한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혼란이 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급격하게 나타난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콕 집어가지고 그쪽에 돈을 제공을 해주면서 뭐 채권은 또 계속 줄여나가는 뭐 그런 연준의 정책이 상반되지만 당분간은 공존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늘어난 자금이 자산이 늘면 부채도 같이 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대차대조표상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3천억 늘었으면 이 부채에서도 3천억이 늘어야 돼요. 물론 자본이 있죠. 중앙은행 여기 연준도 자본이 있습니다. 주식이 있어요. 뭐 주요 굵직한 은행들이 주식을 갖고 있죠. 뭐 근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식이 늘어나진 않았으니까 부채가 늘어야 자산도 늘겠죠. 여기서 뭐가 늘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준비금이 늘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주요 요지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3천억 달러가 늘어서 이 지급준비금의 부채가 늘었지만 이 지급준비금이 늘었다라는 것은 통화량과 지급준비금은 본원통화에 해당되잖아요. M0라고 하는 본원통화에 해당이 됩니다. 본원통화는 늘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원통화가 늘면 보통 유동성이 늘었다고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시중의 유동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M2입니다. 그러니까 파생통화. 이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지급준비금을 빼고 계속 승수 효과로 대출이 하면서 그 통화량이 파생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게 M2 통화량이잖아요. 그게 늘어야 실질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본원 통화만 증가한 것으로는 글쎄 실질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늘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 본원 통화가 늘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사실은 대출을 해줌으로써 파생 통화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갖췄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상 은행들이 높은 금리로 조달한, 이게 지금 금리가 높았잖아요. 높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갖고 대출을 해주려면 얼마나 높은 대출 이자를 부여를 해야 될까요? 어디다 또 대출을 해줘야 될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파생 통화, 즉 실질적인 통화량 증가, M2 증가, 실질적인 시장의 유동성은 있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걸 갖고 주식시장이 환호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그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닌데 추가 설명을 좀 드리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고,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요 그래프입니다. 요거를 쭉 보시면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의 채권량의 채권 종류별 채권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저번 설명 때였나요? 저저번 영상 때였나?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부분에서 발작 현상이 나타났었다고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MBS입니다. MBS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로 금리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을 무렵 시장은 좋았지만 궁극적으로는 MBS 위주로, 여기 보시면 MBS 위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연준은 MBS의 매입량을 늘리면서 그렇게 발작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한번 영상을 준비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끝단에서 왔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를 좀 보는 건데, 지금 최근에 양적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래프를 보기 쉽게 보시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파란색 선이 10년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채예요. 연준이 지금 국채를 매각을 하면서 자산을 줄이고 있는데 10년 이상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채권들은 다 줄었죠. 특히 지금 빨간색 1년부터 5년, 뭐 중기채인가요? 중기채 같은 경우는 팍 줄었죠. 그리고 5년에서 10년 마찬가지로 줄었고요. MBS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10년물만 지금 줄지 않았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증가폭이 미비하긴 하지만 줄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 지금 미국 국채를 투자하실 때 기준금리 인하 이것만 놓고 보시면 안 된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어서는 시점, 과매도 국면이라고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극적인 진입을 상당히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뭐 물론 금리 향방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죠. 당장 내일의 금리도 모르는 게 시장인데요. 아마도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채의 경우는 기준금리와 함께 양적 긴축, 완화 이런 스탠스로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서 이제 장기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준금리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장기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와 장기채 금리는 방향성은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상관성이 매우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적 완화, 양적 긴축에 대한 정책이 더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급락은 기준금리의 직접적인 변동이 없어도 공급되는 유동성, 즉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적 긴축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에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뭐 은행들의 파산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뜻은 궁극적으로 지금 양적 긴축의 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도 이 시장금리,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생각만큼 그 기준금리처럼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도 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방향성이 따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금리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장기금리는 즉각적인 반응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는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프를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추가를 했고요. 보시면 04년도부터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이었죠. 빠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1%에서 대략 5%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도 이 파란색 선 보시면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인상하는 폭이 두드러지진 않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당시에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신흥국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즉 미국 국채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많았으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높아져도 상승 압력을 그대로 전가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장기금리, 시장금리를 조절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그렇다고 치고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서브프라임이 발생한 이후로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한 중앙은행들은 이제 자국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줄이게 되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대부분 미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말은 미국채를 매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때 확보한 국채를 자국의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달러 확보에 나선 것이죠. 근데 이 08년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 빠르게 내렸습니다. 빠르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과 국채 매각, 이게 서로 부딪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확보를 위해서 국채를 내다 판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는 수요가 팽팽하게 부딪힌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이겼냐? 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대등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보면 0%대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낮은 범위가 2.5%인가요? 이 수치까지밖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간극이 거의 2%포인트 이상 난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내다 팔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생각만큼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이제 연준은 기준금리만으로 지금 시장금리를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달러가 부족해지면 시장금리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학습했죠. 이래서 생겨난 게 통화스왑입니다. 이후에 연준은 이제 신흥국과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통화스왑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할 때 급하게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지 말고 나랑 직접 거래하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매각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요인이 적어진 것이죠. 그렇게 유동성 위기로 달러 부족 상황이 해결이 된 것이고요.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하죠. 다만 일시적인 거라는 거를 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화 수합만으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사실 이게 더 매수세로의 기대를 할 수는 없다고 제가 어제 영상의 취지로도 올렸죠.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방어는 해줘도 적극적인 매수세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 치우진 않아도 적극적으로 사려는 수요가 있어야 국채금리가 떨어질 텐데 그거는 통화스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통화스왑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 국채 매각으로 이어지는 변동성을 제한하는, 하방에 지지하는 역할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 이런 유동성이 매수세 강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자 연준이 이제 생각한 게, 대표적인 게 이거죠.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직접 장기채를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장기채를 매입하고 나서야 비로소 장기채가 2%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보시게 되면 2% 중후반대에서 거의 1% 중후반대에, 그러니까 2%까지 이렇게 요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양적 완화,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양적 완화를 했을 때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준금리와 장기채 수익률 간의 이 간극을 연준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국면이니까요. 이 지금 제로 금리를 내렸음에도 장기채 수익률이 따라와 주지 않은 이 간극, 연준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까요? 이거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